안녕하세요. 유등치맨입니다. 2022년 5월 1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그 1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SR에 의한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계속해서 칼럼을 연재해 오고 있는데요.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는 것은 일시적인 공급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공급에 의한 시장 반응은 각 지방별, 지역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일시적인 공급에 더하여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수요의 억제일 텐데, 이 수요의 억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대출이라는 항목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대출은 금리 인상이 가장 큰 어쩌면 직접적인 심리적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요소이겠지만, 사실 이 금리의 인상보다 규제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대출의 한도가 수요에 더욱더 큰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으며, LTV, DSR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출 한도가 추후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인사이트 1번에서 8번입니다. 이것도 수정을 조금 할게요. 1번에서 8번까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향후에 참조를 먼저 하시고 이번 글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DSR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전에 어제 긴급 민생 안전 10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되었고, 그 중에 LTV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것처럼 LTV는 완화했으나 그 정도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이 아니죠. 제가 조금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2022년 6월 1일입니다. 2022년 6월 1일 내일이죠. 내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나온 조금 급하게 발표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유세, 취득세, 그리고 금융 접근성이라는 이 세 가지의 부분에서 규제 완화가 일어났는데요. 그 금융 접근성 안에 LTV 완화라는 금융 완화 정책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로만 LTV 완화가 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현 정부는 거래의 활성화와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등의 정책을 펼쳐왔는데, 그 정책 기조와는 달리 이 금융 접근성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만 LTV를 완화해 줄 시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주택 가격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대책이 긴급 사안이었다는 것을 전제를 해 본다면, 무엇이 긴급 사안인 건지는 추후에 또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만, 이번 사안이 이 LTV, DSR 또는 이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발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전제로 봤을 때 추후 LTV 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가 이 금융 접근성에 있어서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 때문에 향후의 시장 상황을 조금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또 다른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오늘은 LTV를 넘어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대출 세 번째로 DSR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SR 영어가 어렵습니다. 데빗 서비스 라티오라고 돼 있는데 레이티오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본인이 버는 돈에서 대출 상환하는데 돈 얼마나 쓰고 있나 그 비율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DTI라는 게 있었는데 그 DTI와는 달리 이 DSR은 모든 대출, 그러니까 뭐 자동차 할부금, 그다음에 신용 대출, 마이너스 통장 전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본인이 1년간 얼마를 벌고 있는데 그 번 돈에서 과연 몇 프로를 이 대출이나 할부금 등을 갚는 데 쓰고 있느냐 에 대한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율을 몇 프로로 결국 제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 얼마 버는 사람이 얼마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LTV가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였다면, DSR은 차주, 즉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매수 동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규제 해제를 하는 중에도 또한 향후 앞으로 더 규제가 해제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매수세가 일어나지 않는 직접적인 원인에 이 대출 규제가 있고, 현재 LTV는 점차 완화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 완화 이면에 DSR 규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아마 이 DSR 규제라는 것이 대출의 최종 관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1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DSR 규제는 2단계가 적용되어 왔고요. 이 2단계는 총 대출액 2억이 넘으면 연소득 40에서 이금융권 기준 50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5천만원 버시는 분이 생각을 해보면 40%, 그러니까 2천만원을 연간 원리금으로 넣어야 되고, 다른 신용카드라든지 할부금이 전혀 없다라고 봤을 때, 그리고 30년을 만기로 한다 쳤을 때, 약 한 3억 정도의 대출이지 않나 싶습니다. 3억을 조금 넘는 금액일 것 같은데, 3억을 조금 넘는 금액 이상으로는 대출을 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5천만원 버시는 분께서 서울에 있는 집 6억짜리, 요즘 6억짜리가 있나요? 10억짜리를 살려고 하는데 생애 최초 주택 마련자가 되어서 이제 80% 대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론 80% 대출 해주는 거 주택 가격에 또 영향이 있습니다. 9억까지로 알고 있는데 9억짜리 예를 들어서 사서 7억 2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3억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본인의 연소득에 의해서 대출이 제한되어 왔고, 그 연소득을 따지는 기준을 총 대출액 2억까지로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3단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입 당시만 해도 2023년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에 3단계를 도입하겠다라는 목표였는데 이 부분이 점점 당겨져서 결국은 올해, 그러니까 2022년 7월에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요. 3단계가 되면 대출 금액 1억을 초과하면, 지금은 2억인데 1억을 초과하면 바로 DSR 규제를 적용하면서 DSR 규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규제력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미 진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러한 DSR 규제의 상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임기 초기에 진행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기조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에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 DSR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번 DSR 규제에 대한 각부 부처 또는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수요에 억제 효과가 있는 DSR 규제 자체를 완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화될 것 같은 강화되기로 되어 있는 이 DSR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청장년에 대해서는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해 줌으로써 즉 소득을 지금 현재 어린 나이니까 적게 받고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이 30년간 대출, 40년간 대출을 하게 되면 그 대출을 갚는 동안에 본인이 진급도 할 거고 그래서 소득도 늘어날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 대출을 실행할 때 반영해 주자 하는 것이 장래소득의 반영폭인데 이를 확대하겠다라는 뜻은 DSR을 계산하는 분모와 분자 중에 분모, 본인의 소득을 크게 봐주겠다. 그래서 DSR이 떨어지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초장기 50년짜리 모기지론을 출시하겠다. 같은 금액의 상환기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하는 일시적인 원금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같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드는 즉 분자를 축소시켜서 DSR이 축소되게끔 하는 정책을 펼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청장년층에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관계로 이 DSR의 확대, DSR의 부분적인 완화가 실질적인 매수 효과를 촉발시키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대출 규제가 일어나면서 문제가 되는 건 금융기관이에요. 제가 강의 중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버는 기관인데요. 그죠? 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대출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이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인데 이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거의 못하게끔 DSR로 막아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이 은행권의 영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을 필두로 사실 만기 40년짜리 대출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이금융권인 삼성생명에도 이번에 만기 40년짜리 대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다퉈 50년짜리 장기 대출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이 분자의 축소를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고자 생각하고 있으며 아마 청년 신혼부부가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작 개인들은 소득 차이에 따른 대출 한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같은 집을 사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더 적게 나오지요. 안 그래도 소득이 작아서 자산을 불려가기가 힘든 상황에서 레버리지조차 차등적으로 받게 될 것이니 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DSR 규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규제가 완화돼서 누구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장 환경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대출 한도 규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야 할 수도 있고요. 돈을 대체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돈을 빌리지 않아야 될 수도 있겠지요. 대출이 안 되니 투자를 포기해야 되는, 실거주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쓰거나 돈을 안 빌리고도 레버리지를 효과를 만들어낼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몇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DSR의 틈새가 보입니다. 그 틈새를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SR 자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DSR을 직접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면서 얼마짜리, 그러니까 연소득 대비 주택 마련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를 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SR 규제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